당신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얼굴입니까? 말투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참게 됩니다.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왠지 모를 허탈함이 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호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 않은데 유독 인간관계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들에게는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이것만 알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 때문에 반복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도 충분히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봤기에 이 신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보일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이것입니다. 항상 본인만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정숙 씨는 오랜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자식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배우자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숙 씨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의 이야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결론은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조언을 하면 그것도 안 통한다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문제라고 하면 동료들도 문제고 자식이 문제라고 하면 며느리도 문제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친구에게 잘못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위로받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박정숙 씨가 아무리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그 친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숙 씨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박정숙 씨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졌고 헤어지고 나면 왠지 자신까지 우울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그 친구 스스로는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한다며 또다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힘든 시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었다는 것을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이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타인 탓으로 돌리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환경 탓, 상대방 탓, 운 탓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은 늘 가해자 역할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도움을 줘도 결국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언을 하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말없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피해자 정체성 고착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피해자 정체성은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구조 속에서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변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합니다. 그런데 받는 쪽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위로와 도움을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계속 피해자로 남으려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만 지쳐갑니다. 이것은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본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시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자기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없고 변명뿐인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63세 이명희 씨는 지난주 카페에서 친구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하면서 늦는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던 중 친구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나왔는데 차가 막혔고 금방 도착할 것 같아서 굳이 따로 연락은 안 했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만 설명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이 친구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빌린 물건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한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과처럼 들리는 말은 했지만 진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긴 한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는 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명희 씨가 기억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친구가 빌려간 책을 6개월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그리고 사실 그 책 자기도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명희 씨에게 조금만 더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고 오히려 자기 사정을 들어달라는 태도였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대인관계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과 패턴과 관계의 지속성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등 후에도 회복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갈등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일지라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책임 회피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외부 요인을 탓합니다.
차가 막혔다. 시간이 없었다. 깜빡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식입니다. 이런 변명 뒤에는 항상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못할까요?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작아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없이는 관계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변명은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관계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관계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미숙함이 아닌 반복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변명에 속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72세 김숙자 씨는 동네 친구 하나 때문에 늘 긴장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먼저 전화하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이유 없이 김숙자 씨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숙자 씨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친구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친절하고 기분이 나쁘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자기 감정이었습니다. 김숙자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면 어떤 친구를 만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정한 친구일까 아니면 차가운 친구일까?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행여라도 친구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날이면 김숙자 씨는 자기가 뭘 잘못했나 계속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친구의 기분 문제였습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감정 기복과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관계적 불안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예측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이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좋아하고 어떤 날은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일방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 나쁜 태도를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거라고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솔직한 것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감정의 출구일 뿐 진짜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이 급해서도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계속 반복된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런 패턴을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상대방의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65세 최영호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영호 씨는 몇 년 전부터 친구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요한 순간마다 사라졌습니다. 최영호 씨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그때 급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영호 씨가 사업이 어려워서 조언이 필요할 때도 바쁘다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반대로 그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최영호 씨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도 하고 일을 도와달라고도 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친구니까 당연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항상 한쪽 방향이었습니다. 최영호 씨는 늘 도움을 주기만 하고 친구는 받기만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라졌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최영호 씨가 건강 문제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요즘 너무 바쁘다며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원하면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 편할 때만 친구라는 것을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장기간에 걸쳐 우정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이 관계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필요에 따라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다가오고 책임이 따를 때는 피합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선택적 참여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자리에는 나타나지만 힘든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적극적이지만 도움을 줄 때는 소극적입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짜 관계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함께하고 필요할 때 나타나고 불편한 순간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즐거운 부분만 원합니다. 책임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역경 속에서 증명된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순간마다 피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편할 때만 함께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바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진짜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4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불편함을
관계를 끊어야 할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쁜 게 아니라 말이 서툴거나 사람 대하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섣불리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표현은 서툴지만 방향은 같은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정미자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위로의 말도 서툴고 표현도 거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미자 씨는 이 친구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자 씨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은 서툴지만 행동은 일관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켰고 부탁한 일은 꼭 해냈습니다. 정미자 씨가 힘들 때 화려한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묵묵히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플 때 병문안을 왔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따뜻했습니다. 2년 전 정미자 씨가 남편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저런 말들로 위로를 해줬지만 장례를 치르고 난 뒤로는 1년이 지나도 연락 한 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장례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곁에 있어줬습니다. 친구와의 말 없는 그 시간이 정미자 씨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의사소통과 신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말의 유창함과 관계의 질은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동의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말을 잘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말은 서툴지만 행동이 일관된 사람이 더 신뢰받았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행동적 진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도 위로의 문장도 약속의 말도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친구라고 하기 쉽지만 행동으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표현이 서툰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을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그랬거나 원래 성격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일관되는가 입니다. 약속을 지키는가, 책임을 다하는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는가. 철학가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실을 보라. 아름다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한 행동은 진심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서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옆에 있어준다면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신호들과 다릅니다. 이것은 표현 방식의 문제이지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화려한 위로보다 묵묵한 동행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두 번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1세 한미경 씨는 몇 년 전 친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미경 씨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미경 씨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친구에게 마구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즉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한미경 씨는 실망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을 돌아봤더니 분명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한미경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이제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한미경 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되고 안 되는지 경계를 지켰습니다. 한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도 그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경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자기 실수를 깨달았구나 하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관계 회복에 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갈등 후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즉각적인 사과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였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끝났습니다. 반면 사과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 실제로 행동이 바뀐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강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행동적 성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즉각적인 사과는 그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실제로 바뀌는 것은 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태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를 정당화하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는 성장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반복 여부입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 행동이 바뀌는가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 행동을 성찰하는 사람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사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표현이 서툴더라도 시간이 지나 진짜 변화가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보다 밀도가 문제인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오정혜 씨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주 만나면 꼭 둘 사이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 서로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오정혜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맞지 않는 걸까?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동안 만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정혜 씨가 건강 문제로 몇 달간 요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둘은 전화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는 편했습니다. 다툴 일도 없었고 서로 신경 쓰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정혜 씨가 회복해서 다시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갑고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하자 예전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정혜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만나는 빈도였다는 것을요. 거리를 조금 두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니 만날 때마다 반가웠고 헤어질 때 아쉬웠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관계 거리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관계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과는 매일 만나도 편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가끔 만나야 편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적정 거리가 다를 뿐입니다. 연구진은 이것을 관계 밀도 조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개인 공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에서도 편안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정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애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투, 행동,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부딪힙니다.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헤어지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에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의 문제인지 본성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빈도를 조절했을 때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것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도 만날 때마다 상처를 주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거리의 문제는 조절하면 되지만 본성의 문제는 조절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적절한 거리가 우정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오히려 더 아름답습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고 가끔 만나도 반갑습니다. 이런 관계를 굳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리를 재설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보일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신호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자기만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사과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 중요한 순간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 이런 신호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 관계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불편함을 관계를 끊어야 할 신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서툴지만 행동이 일관된 사람, 즉각적인 사과는 못해도 시간이 지나 진짜 바뀌는 사람, 거리만 조절하면 편해지는 사람. 이런 경우는 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표현 방식의 문제이거나 관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관계를 남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인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신호가 반복되는데도 계속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신호가 계속 보인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 행동을 보고 그 신호를 읽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원이었습니다.